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택배 영업소를 운영하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저희는 16년간의 택배 일을 해오다가 이번에 시아버님이 물려주신 택배 영업소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인정을 받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과 어이없는 에피소드 또한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택배 일이 얼마나 힘들고 강한 체력을 요하는 일이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인지요. 특히 서방님 부부와의 일화들은 말할 것도 없이 황당한 일뿐인지라 사연으로 밝혀도 되는지 참 난감한 일들도 많습니다. 모든 택배하시는 분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희 서방님 부부와 같은 철없고 개념 없는 부류는 일부에 속하니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랄게요. 그러니까 진작에 영업소 물려주셨으면 이런 짓을 했겠냐고요. 제가 오죽 억울했으면 이랬겠냐고요. 아들 하나 버리시니까 속이 편하셨어요. 아버지가 맨날 잘난 형만 밀어주니까 제가 이런 짓까지 한 거잖아요. 이렇게 서방님은 아버님에게 억장이 무너지는 말만 하는 아들이었죠. 지금부터 모두가 힘들었던 그때의 사연들을 들려드릴게요. 저와 남편은 대학 커플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대학까지 졸업 후 시댁에 택배 사업을 배우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못마땅했던 점도 많았죠. 16년 전 그때만 하더라도 택배 사업은 앞으로의 전망이 죽어가는 직업군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렇게 남편은 시댁의 택배를 배우고 저는 일반 직장을 다니다가 5년 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시댁의 구성원은 시부모님과 남편보다 2살 어린 시동생이 있었고 시부모님의 택배 영업소는 화물부터 기업의 택배 제휴, 주변 구역 배달까지 모두 맡아 하는 꽤나 큰 영업소였어요. 시아버님은 남편이 대학을 졸업하자 기초일부터 가르치셨습니다. 그네야, 화물부터 차근차근 배워봐. 많이 힘들고 위험하지만 배워두면 많은 도움이 될 거야. 둘째도 특별한 기술이 없으니 대학 졸업하면 들어와서 배워라. 둘이 배워서 한 구역씩 맡아서 열심히만 하면 웬만한 개인 기업 수입만큼은 될 게다. 에이, 아빠 지금 저한테 막노동 일을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발로 뛰면서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요. 사람은 머리를 써야 한다고요. 돈이란 건 편하게 벌면서 살아야 하죠. 시아버님의 뜻에 따라 택배의 밑바닥 일부터 배우게 된 남편과 달리 도련님은 택배 일은 막노동일이라며 혐오했고 거부했죠. 자신은 편하게 머리를 써서 돈을 벌겠다며 자신있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 도련님을 시모는 유독 끼고 도셨어요. 아무래도 막내라는 점도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돈이라면 아까운 줄도 모르고 무엇 하나 꾸준히 하는 법이 없던 도련님을 아버님이 많이 혼내시다 보니 시모는 자연스럽게 도련님을 감싸셨습니다. 자신이 택배 일을 도우면서 잘 보살피지도 못했는데 다 부모 책임인 거지 왜 어린 도련님을 혼내시냐고요. 그렇다 보니 도련님은 시모의 품에서 말만 잘하면 대부분 들어주는 시기니 그걸 당연하듯 받으며 자랐고 시모는 안쓰러움을 돈으로 해결해 주려고 했습니다. 또 시모는 항상 영업수일에 묶여서 인생을 즐기며 살아본 적이 없다고 불만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시동생이 머리를 굴리며 편하게 돈을 번다고 했을 때 시모는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작은 애는 우리처럼 살지 말렴. 평생을 무거운 박스와 씨름하면서 살아봤자 남들 다 가는 여행 한 번을 제대로 간 적이 없으니 어디 이게 사람 사는 거니? 너는 머리 써서 돈을 벌고 인생 즐기면서 살아.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눈치채셨겠죠. 몇 년 뒤 도련님의 머리로 하는 돈벌이가 모두 실패했음을요. 이 일로 인해 지원금을 밀어준 시모까지 시아버님의 눈밖에 나서 집안의 실권만 빼앗기게 되었답니다. 그 이야기는 차차 들려드릴게요. 저희는 결혼하고 2년간은 서로 맞벌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고 육아를 한 기간이 3년. 아이들이 어느 정도 놀이방을 다닐 때부터는 오후에 친정엄마에게 아이를 부탁하고 저도 택배 일을 도왔어요. 이때 당시는 남편이 영업소에서 화물 일을 배운 다음에 빌라촌 구역에 택배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빌라촌을 하루 종일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 남편의 몸은 군살이 하나 없는 건강한 신체 조건으로 바뀌더군요. 원래도 몸매가 좋았는데 매일같이 계단 오르기를 수없이 반복하니 더욱 육상선수처럼 말근육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녔겠어요.
남편 혼자 애쓰는 모습도 안쓰러웠고 운동 삼아 도와준다고 한 것이 쿵짝이 너무 잘 맞아 지금까지 함께하게 되었네요. 그 당시 친정엄마는 딸이 땀을 흘리며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면서 난색을 표하셨지만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다독이기까지 해주셨어요.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데 안 힘들어? 아유, 그런데 건강해 보이기는 하다 얘. 너 도진이 낳고 부어있던 살들이 완전히 쪽 빠져서 아가씨 때보다 건강미가 넘치는구나. 얼굴 혈색도 좋아졌어. 제가 거울을 봐도 이 몸매가 보통 노력 없이 나온 몸매가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었죠. 남들은 돈 내고 헬스장 가서 땀 뺄 때 저는 하루 종일 계단을 오르락거리면서 전신 운동을 했으니 이거야말로 돈도 벌고 운동도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땀을 흘리며 오전 택배 일을 끝내고 영업소에 들어오면 시아버님이 기특하다는 눈빛으로 고생했다며 시원한 냉커피를 직접 타주시기도 했답니다. 시아버님은 제가 남편과 합류를 하자 옆에 단독주택 구역까지 넘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합류해서 익숙해지고 속도가 붙자 둘이 벌어들이는 한 달 수입이 800만 원 정도가 되더군요. 이쯤 되니 돈맛을 알게 된 제가 더 열심히 뛰어다녔던 것은 안 봐도 비디오였겠죠. 오히려 집에서 아이를 봐주시는 친정엄마에게 100만 원씩 용돈을 넉넉히 드릴 수 있어 좋았어요. 경력 단절로 다시 회사에 들어가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이 일이 저에게는 잘 맞기도 하고 돈벌이도 짭짤했답니다. 저희는 결혼할 때 마련한 작은 빌라를 사서 살림을 시작했었는데요. 이렇게 벌어들이면 30평대 아파트를 마련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의논해서 주위의 신도시 아파트 분양에 청약을 신청했고 운 좋게 당첨이 되었죠. 시아버님은 내 집 마련도 알아서들 척척 잘한다며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큰애가 똑소리가 나는구나. 아파트 당첨되었으면 중도금이랑 잔금까지 몇 년 동안 힘들겠구나. 이번 달부터 너희에게 가는 지분을 더 올려주마. 그 말씀에 남편과 저는 눈이 동그래져서는 아버님과 어머님을 번갈아 보며 어머님 눈치를 봤습니다. 아니 그걸 왜 큰애한테 다 줘요. 우리 몫을 주는 건데 자식들 공평하게 줘야죠. 그리고 작은애한테는 그렇게 짜면서 유독 큰애한테만 넉넉하면 공평하지가 못해요. 아니나 다를까 시모 또한 저희는 알아서 잘 살고 있으니 도련님이 요청한 지원금이나 주라면서 공평하게 하라고 핀잔을 주셨어요. 이에 시아버님은 또 말아먹을 텐데 엄한데 돈 버리지 말고 영업소 나와서 일이나 배우라며 일침을 가하셨죠. 저희가 지금까지 땀 흘리면서 튼튼한 두 발로 뛰어다니는 동안 도련님은 말 그대로 쉽게 돈을 벌 생각만 하고 일을 벌였습니다. 도련님의 흑역사를 잠시 들여다보면 몇 년 전 등장했던 과상화폐 비트코인. 여러분도 기억하시나요? 우리나라에서 2차 폭등기였던 시절, 이때 많은 젊은이들이 비트코인 채굴에 열광해서 땅에서 금을 캐듯 컴퓨터를 이용해 밤새 채굴한다고 좀비처럼 살던 때를 말이죠.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칠 수 없듯이 이런 기회를 도련님이 놓칠 리가 없었겠죠. 눈만 뜨면 이야깃거리도 뉴스에서도 비트코인 이야기뿐이었던 시절. 비트코인 채굴 전용 하드웨어도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떼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도련님은 시모에게 지원금을 요청했다죠. 엄마 이게 그냥 돈방석이래요. 이런 기회를 주는데도 못 먹는 건 바보 나는 짓이에요. 도련님도 비트코인 채굴을 하겠다며 고가의 컴퓨터를 마련했습니다. 당연히 시모가 지원을 해주셨죠. 저도 비트코인 채굴에 대해서 들어만 봤지 그런 허황된 사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성격인지라 도련님이 그저 신사업에 또 헛돈을 날리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트코인 채굴이라는 것이 일주일 내내 컴퓨터를 켜놓고 쉴 새 없이 캐내도 1비트코인도 못 캔다는 사실이랍니다. 이미 돈을 벌 사람들은 처음에 전문적으로 시작했던 몇몇 사람들만 돈을 벌었던 거고 일반 개인은 전기요금도 안 나오는 택도 없는 헛짓거리라는 사실이었죠. 이에 일확천금의 기회를 노리는 도련님의 성향이 멈췄을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전문 채굴 계산에 특화된 칩셋을 동원하면 승산이 있다면서 고가의 기기까지 시모의 추가 지원금으로 마련해서 도전해본 모양인데 시아버님이 전기세 폭탄을 맞은 고지서를 보시고서는 기함을 하셨다네요. 아니 이 녀석이 미쳤나. 당신은 이 녀석 뭘 믿고 이런 얼토당토한 사업에 지원을 해준 거야.
그동안 당신한테 경제권 맡겼더니 이런 식으로 헛돈질을 하고 있었던 게야. 둘 다 제정신인 거냐고. 이게 진짜 금광이라도 되는 줄 알아, 어? 아, 아빠 제가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요. 이미 일찍 도전한 사람들은 진짜 대박을 터뜨렸다고요. 도련님은 항상 헛돈질을 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항상 운이 안 좋았다느니 재수가 없었다느니 등등의 이유를 들먹였죠. 도련님의 그 다음 코스는 자연스럽게 주식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비트코인 관련주인 블록체인 테마주를 건드린 모양이더군요. 여기서도 2천만 원의 원금을 날려먹자 시아버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시모에게 경제권을 빼앗고 생활비 통장을 따로 만들어주셨어요. 도련님에게도 당연히 모든 지원을 끊으셨습니다. 뺀질거리는 머리로만 일확천금을 노리지 말고 땀 흘려서 돈을 벌어보라고 택배 일을 하기 싫으면 직장 생활이라도 제대로 하면서 살라고 하셨죠. 하지만 기본 태생이 어디 가겠나요? 시아버님의 호통 속에서도 능글능글 뺀질대던 도련님이 택한 것은 바로 영업일. 그것도 머리에 왁스를 바르고 뽐내듯 정장을 입고 입으로 먹고 사는 자동차 영업맨. 아, 내가 또 이 수려한 외모와 말빨 하나는 끝내주잖아요. 잘할 수 있어요. 호기롭게 큰소리치던 도련님. 하지만 이 영업맨들이 얼마나 고단수들인지 여러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냥 텅 빈 머리로 영업을 하는 이들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가는 한 달에 한 대 팔기는커녕 손가락만 빨면서 실적회의 때 상사로부터 무능력하다는 질책만 받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도련님은 자동차 영업부터 시작해서 보험 영업까지 특별한 실적도 못 내는 게으른 영업맨이었죠. 도련님은 그렇게 어슬렁거리며 사는 동안에 친구의 소개로 동서를 만나 결혼도 했답니다. 지금부터는 서방님이라 호칭을 바꾸겠습니다. 동서는 작은 네일 아트숍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서방님과 마찬가지로 허세, 몸치장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외모지상주의자랍니다. 원래 부지런한 사람이 몸치장도 잘한다는데 동서는 정성스럽게 가꾸고 붙여놓은 네일 아트가 떨어질까봐 명절 때도 설거지 한 번을 안 하려고 했어요. 서방님은 결혼할 때 모아놓은 목돈도 당연히 없었기에 시아버님은 결혼을 하면 사람이 되려나 싶어서 20평형대 빌라의 전세금을 마련해 주셨었죠. 하지만 서방님은 자신의 가정이 생겼음에도 책임감은커녕 오히려 동서에게 생활비를 의지하게 되어 시댁가족 모임 때면 동서의 하소연 소리가 날로 늘어만 갔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에도 생활비 좀 보태주세요. 그이가 실적이 없어서 월급 받아온 돈이 너무 적거든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지 저만 힘들어 죽겠어요. 아무튼 처음부터 저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 마음에 안 들었던 동서였어요. 근데 세상 참 좁더군요. 동서의 엄마 또한 알고 봤더니 저희 빌라촌에 함께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 친정엄마가 허풍에 말 많다고 싫어하시던 이웃 주민이 동서의 엄마였던 거죠. 암튼 두 모녀가 다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서방님은 또 보험 영업일이 안 맞는다며 집어치웠다는 말을 해서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그때는 아버님도 화가 단단히 나셨던지라 시모가 먼저 설레발을 치면서 서방님을 꼬셨습니다. 둘째야, 너도 밖으로 그만돌고 영업소로 들어와라. 네 형 보렴. 1년에 버는 돈이 1억이 넘는데 대기업보다는 훨씬 낫잖니. 게다가 번듯한 신도시 아파트까지 받아놓고 입주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너라고 1억 못 벌겠니? 시모의 말에 동서의 큰 눈이 더 동그래지더니 저에게 귓속말로 물어왔습니다. 1억이요? 형님 정말이세요? 저는 순간 당황해서 얼떨결에 라고 대답했고 동서는 서방님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당장 영업소 택배일을 시작하라며 다그치기 시작했죠. 아버님도 이번 기회에 서방님이 못 빠져나가게 올가미를 쳤습니다. 당장은 1억은 아니래도 열심히만 한다면 500만 원 이상은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자 동서가 둘이 하면 1억 벌 수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아버님은 당연히 벌 수 있다고 대답하셨죠. 아버님 꾀에 넘어간 서방님과 동서. 동서는 돈도 안 되는 네일아트 숍을 접고 택배 일을 해보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며 서방님을 설득했습니다. 게으르고 외모를 중요시하는 동서가 땀 흘리며 택배 일을 하겠다고 하니 너무나 놀라웠답니다. 역시 게으른 사람도 벌떡 일어나게 하는 1억의 효과가 대단하다고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서방님도 1억이란 말에 귀가 솔깃해졌는지 마지못해 해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해서 서방님 부부도 택배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날 아버님은 구역을 바꾸어 주셨는데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답니다. 내일부터 큰애는 아파트 단지 구역을 맡고 빌라촌과 주택구역은 둘째가 맡아서 해봐. 게으름 피우지 말고 해. 열심히 하면 나도 다 생각이 있으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파트는 고층이긴 해도 편리한 수단인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요령만 터득하면 빌라촌과 주택구역에서 배송하는 것보다 더 많은 택배를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몇 년 동안 빌라촌에서 다져진 체력과 요령이 있었기에 아파트 단지에서의 배송은 식은죽 먹기였던 거죠. 아버님은 그렇게 단계별로 자식들에게 밑바닥부터 다지도록 훈련을 시키시고 계셨던 거죠. 택배 물건은 오전과 오후로 배송할 물건들을 나누는데 영업소에 도착한 물건들을 각 구역마다 나누는 일부터 시작해요. 이제 서방님 부부도 합류해서 함께 분류하고 자신의 구역으로 배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첫날 분류하는 일부터 서방님 부부는 삭신이 쑤신다며 쉴 새 없이 투덜거렸습니다. 저희는 분류 작업을 끝내고 차 한 잔을 마신 다음에 각자 구역으로 가서 배달 일을 시작했어요. 확실히 아파트 단지 배달이 빌라촌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 박자도 잘 맞았기에 남편이 한 동 물건을 챙겨서 가면 저는 다음 동 물건을 챙겨서 꼭대기층부터 차례의 순서로 내려오면서 돌리고 오니 몇 시간 만에 오전 물량이 다 끝나버렸죠. 저희가 오후 물량을 분리하고 있을 때쯤 그제야 서방님과 동서가 돌아왔어요. 두 사람은 반나절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되어 왔더군요.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퍼져버린 두 사람을 보고 아버님은 못마땅하다는 듯이 쳐다보셨죠. 겨우 반나절한 거 가지고 벌써 퍼진 거냐? 그래서 언제 1억을 벌겠니? 에휴. 두 사람은 아버님의 1억 소리에 다시 벌떡 일어나 늦은 점심을 시켜 먹고 오후 물량을 챙겨 다시 자신들의 구역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서방님네는 도저히 다 못 돌리고 왔다며 20개가 넘는 택배를 그냥 들고 돌아왔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한 소리 했어요. 그렇다고 그냥 오면 어떻게 해? 고객들이 목이 빠져라 기다릴 텐데. 아, 몰라. 너무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다고. 그럼 형이 대신해 주던가. 시모도 오늘 첫날이어서 힘든 모양인데 저희 보고 대신 배송하고 오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얼른 한 바퀴 돌고 오겠다면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함께 돌겠다면서 일어나는데 시아버님이 들어오시다가 보시고는 물으셨어요. 제가 서방님네 남은 물건 돌리러 간다고 하니 몇 개냐 물으시더군요. 저는 생각 없이 20개요 하고 말씀드렸는데 세상에 철두철미하신 우리 아버님. 이런 물량을 전부 적어 놓으셨지 뭔가요. 서방님 부부는 한 달 수입 정산할 때까지 이렇게 툭하면 힘들다며 택배 물건을 남겨왔습니다. 남겨와도 시모의 등살에 남편과 제가 돌리고 오니 은근히 그걸 바라고 남겨오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저는 서방님에게 한 달이면 익숙해졌을 테니 더 이상은 안 도와주겠다고 딱 잘라 말했죠. 그 말에 시모도 할 말이 없으신지 더 이상 편을 들어주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방님네가 목을 빼고 기다리던 대망의 수입 정산날. 서방님네는 눈을 반짝이면서 아버님이 내미신 수입 정산서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빠, 왜 이거밖에 안 돼요? 우리 구역 물량이 얼마인데 몇백 개 배송값이 왜 차이가 나는 건데요? 네 구역이지만 네가 안 돌리고 큰애가 돌렸으니 당연히 일을 한 사람한테 줘야지. 안 그러냐? 아버님의 말에 모두 입을 뻥긋하고 말을 못하더군요. 모두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그제야 제가 저희 수입 정산서를 보니 훨씬 많은 금액이 정산되어 있었어요. 솔직히 저는 속으로 아주 고소했습니다. 시모는 그래도 서방님 네 구역인데 당연히 그쪽으로 정산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형이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셨죠. 하지만 아버님은 아닌 것은 아니라며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로 서방님 부부는 자신들의 구역 물건은 악착같이 다 돌리고 돌아왔어요. 하지만 돌아와서는 항상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방님 부부가 배송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빌라촌과 주택가에서 항의 전화가 하루가 멀다 하고 영업소로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물건을 현관문 앞에다가 막아놓고 가면 어떻게 해요? 문을 열다가 물건이 파손되었잖아요. 택배 기본도 몰라요? 당장 보상해줘요. 아니, 왜 아랫집에다가 배달을 해줘요? 아랫집에서 안 갖다 줬으면 그냥 잃어버릴 뻔했잖아요.
호수를 똑바로 보고 배달해줘야죠. 눈이 삐었어요? 툭하면 걸려오는 항의 전화를 응대하다 보니 시모의 얼굴은 벌개지기 일쑤였어요. 그렇다고 고객에게 화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럴 때면 시모도 서방님 부부에게 정확하게 잘 보고 배달하라고 다독이고 챙겼지만 서방님은 그 많은 물량을 일일이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서 하소연만 늘어놓았습니다. 서방님이 택배에도 얼마 못 가서 때려치울까봐 시모는 큰 소리도 못 치고 눈치만 보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택배 분실 사건이 저희가 배송하는 구역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이상하게 고객들이 주문한 상품 중에 사은품으로 따로 배송되는 물건들이 자주 분실이 되었죠. 그날도 오전 물량을 구역별로 분리하고 있는데 동서가 유독 관심을 보이는 상품이 있었습니다. 저희 구역은 아파트 단지이다 보니 빌라촌에 비해서 아무래도 삶의 질이 높았던지라 배송되는 상품들도 확실히 차이가 나더군요. 특히 요 근래에 들어서는 먹는 호르몬제 상품이 유독 많이 보였어요. 아마 입소문을 타고 같은 동 주민들이 소개해서 많아진 것 같아 보였죠. 저희 구역에 고객이 주문한 K사의 고가의 맛있는 콜라겐 제품 배송이 있었는데 행사 기간이라 1+1에다가 한 박스 더 행사 기간이었던 모양입니다. 고객의 이름으로 별도의 한 박스 사은품 박스가 하나 더 있었던 거죠. 고객들의 택배를 구역별로 분류하던 동서가 고객의 마시는 콜라겐 제품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운 듯한 목소리로 말을 하더군요. 형님, 이거 연예인이 마시고 피부가 좋아졌다는 그 마시는 콜라겐 제품 아니에요? 이거 가격도 엄청 비싸다고 들었는데 효과가 정말 좋대요. 이거 한 번만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는데. 아휴, 저희 형편에 언제 형님네만큼 벌어서 이런 고가 영양제를 사 먹어보겠어요. 동서, 난 이런 거 관심 없더라. 운동도 안 하고 이런 것만 먹는다고 해서 관리가 100% 되겠어? 다 과대 광고라고. 저의 말에도 동서는 입을 삐죽거리면서 그래도 부러운 것은 부러운 거라며 능력이 되면 좋은 영양제도 먹어가면서 관리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쉴 새 없이 부럽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 택배 박스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분리 작업을 끝내고 배송일을 시작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 배송일도 별탈 없이 마무리하고 영업소로 돌아왔는데 저희 구역에서 택배 분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송장을 검색해보니 K사의 먹는 호르몬 제품 1+1 한 박스 더 물건이었어요. 저는 금세 알아볼 수가 있었죠. 오전에 동서가 유독 부러워하며 관심을 보이던 그 상품이었으니까요. 도착 물품 리스트에도 분명히 나와 있었고 분리 작업을 할 때도 분명히 한 박스 더 상품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냈지만 고객은 1+1 상품만 왔다고 항의를 한 겁니다. 저도 배송 일을 정신없이 하다 보니 송장만 보고 주소가 일치하는지만 자세히 보지 일일이 내용을 확인하진 않거든요. 분명히 분리할 때 있었으니 영업소 안에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없어졌다는 말이었죠. 이상하네. 분명 오전에 동선애랑 분리 작업할 때는 봤던 것 같은데 어디로 갔지?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창고하고 탑차 안을 한 번 더 찾아보고 없으면 보상해드려야지 뭐. 다른 집으로 잘못 배달되었나 봐. 그건 고객이 직접 전화하지 않는 이상 찾기 힘들어. 언제 CCTV 다 확인해봐. 그냥 마음 좁자. 시부모님도 분실 사건이 자주 일어나자 이제부터는 각자 구역의 분실 건은 담당자가 알아서 보상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동안 시부모님이 많이 봐주신 거였죠. 아마 자식이 아니었으면 규정대로 구역 담당자가 보상했어야 하니까요. 저희는 그날 분실된 물품을 보상해드리고 죄송하다고 정중하게 사과까지 드려야 했어요. 그 사건으로도 몇 번의 분실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상하게 저희 구역의 물건이 자주 분실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분실되는 제품들도 모두 미용, 헬스 관련 물건들만 없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연예인이 광고에서 유명해진 A사의 먹는 다이어트 상품이나 상담원을 통해서만 판매하고 있는 유명한 고가의 화장품, 유명한 대기업의 영양제품 등이었죠. 분실된 제품들 특징이 모두 고가다 보니 1+1에다가 한 박스 더나 추가 사은품 증정이 많은 제품들이었어요. 이런 제품들은 택배를 보낼 때 정품 구성과 사은품을 따로 보내거든요. 한 번은 답답한 나머지 남편과 제가 아파트 경비실에 양해를 구하고 분실되었던 그날 저희가 돌았던 동, 호수를 모두 CCTV로 확인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없어진 물품은 다른 집으로 잘못 간 것 같지도 않았고 분실되었다는 고객에게 잘 전달이 되었는데
누가 가져간 것 같지도 않았죠. 증거 찾겠다고 몇 시간 허비한 것도 억울했고 정말로 힘이 빠지는 일들만 생기니 축 처질 수밖에 없었네요. 게다가 시모와 동서까지 한마디씩 더하니 아주 짜증이 지대로 나더라고요. 너희는 경력을 거꾸로 먹니? 왜 그렇게 칠칠치 못하게 툭하면 분실사고야? 그래요, 형님. 요즘 너무 편해지신 거 아닌가 몰라요. 혼내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동서가 더 밉다더니 아주 죽이 잘 맞는 두 사람의 핀잔 때문에 더 짜증만 났습니다. 서방님 네가 분실사고 일으킬 때는 온몸으로 막아주시더니만 같은 자식인데 왜 핀잔만 주시는 건지 차마 겉으로는 내뱉지를 못하고 속으로만 사겼네요. 어쨌든 저희가 잘못한 것이 맞으니까요. 자기야, 요즘 이상하네. 전에도 분실되는 일이 있기는 했지만 가뭄에 콩나듯 했지. 요즘처럼 빈번하게 일어나지는 않았잖아. 아, 속상해라. 벌써 몇십만 원이 나간 거냐고. 마음 비워. CCTV로 다 확인해 봤잖아. 우리가 잘못한 거겠지. 아, 맞다. 우리 창고 CCTV는 확인 안 해봤잖아. 저희는 시모에게 창고의 CCTV를 보여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시모는 확인해보나 마나라고 했지만 저는 그래도 보여달라고 했죠. 물건이 분실되던 날 오전 분리 작업할 때부터 영상을 돌려봤지만 별다른 이상한 점은 보지 못했어요. 동서가 자기 구역의 물건들을 카에 실을 때 CCTV를 등지고 있긴 했지만 평상시와 다를 게 없어 보였죠. 괜히 시모에게 핀잔만 더 먹고 기운만 빠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시원하게 샤워를 하고 저녁을 먹을 때도 워낙 속상했던지라 친정엄마한테 미주알고주알 하소연을 하게 되더군요. 그날따라 엄마도 동서 엄마 때문에 짜증이 난다고 하셨어요. 네 동서 엄마 있잖니. 그 말 많은 사돈을 놀이터에서 마주쳤는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랑을 하고 있는 거야. 꼴 보기 싫어서 슬그머니 못 본 척하고 들어오려는데 친한 척 부르면서 자랑질을 하더란 말이지. 어머, 사돈도 이리 와보셔요. 이것이 글쎄 요즘 유행하고 있는 먹는 콜라겐이고 이건 요즘 연예인이 광고하는 유명한 화장품이에요. 글쎄 우리 딸이 요즘 돈 많이 번다고 이런 것도 사줍디다. 좀 어때요? 피부가 탱탱해진 것 같지 않나요? 아, 그리고 조만간 우리 딸과 사위가 시댁의 영업소를 물려받을 거라고 하던데 사돈 섭섭하시겠어요. 낙동강 오리알 돼서.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잘하는 자식이 물려받아야지. 안 그래요? 저와 친정엄마는 허풍도 많고 수다쟁이인 안사돈을 될 수 있으면 피해 다니려고 애를 썼답니다. 어차피 신도시 아파트 입주까지 얼마 안 남았기에 조용히 살다가 이사 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엄마에게 했던 말들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엄마는 남편을 슬쩍 보면서 김서방, 영업소가 동생에게 넘어간다는 말이 사실인가? 하고 물으셨어요. 아무래도 장남인 남편을 제치고 이제 택배 일을 시작한 서방님에게 영업소를 물려준다는 소리를 들으셨으니 궁금하셨을 겁니다. 아, 그게 잘못 들으신 것 같으세요. 저희 부모님 아직 정정하셔서 일선에서 물러나신다는 말씀 없으셨어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동생에게 맡기신다고 하면 저희야 뭐 부모님 뜻에 따라야겠죠. 저흰 지금도 많이 벌고 있잖아요. 좀 있으면 새 아파트로도 입주도 하고요. 아, 잠깐, 엄마. 사돈이 먹는 콜라겐과 화장품을 동서가 사줬다고 자랑했다고요? 제가 다시 물으며 확인을 하니 엄마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다면서 제품도 가지고 나와서 자랑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제가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은 에이 설마 하고 고개를 젓더군요. 저도 동서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뒤통수가 싸한 것이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마음을 곱게 써야 하는 법이라 다독이며 의심을 풀었네요. 설마 동서가 그렇게까지 했을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정말로 동서가 구입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일단 저는 동서를 좀 더 의심하고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주가 끝나가는 금요일 저녁 시모는 갑자기 회의 소집을 했습니다. 회의라고 해봤자 다른 직원들은 모두 보내고 가족들만 하는 가족회의였어요.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 하고 남편과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시아버님도 내용을 모르고 계신 모양이었어요. 갑자기 무슨 회의야? 뭐 누가 사고라도 쳤어? 누가 사고 친 게 아니고요. 둘째 내가 빌라촌은 엘리베이터도 없고 너무 힘들다고 해서요. 작은 애가 다리도 부실하고 허리 디스크가 온 모양이라고 하더라고요. 큰 애네는 둘 다 튼튼하고 해봤던 경험도 많으니 구역을 바꿔줍시다.
시모의 구역을 바꾸라는 말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며 부당함을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그건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저희도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왔고 빌라촌도 몇 년간 뛰어다니면서 고생했어요. 그런데 서방님네는 택배일 시작한 지 몇 달이나 되었다고 벌써 아파트 단지라뇨? 그것도 저희 구역과 바꾸라고 하는 것은 차별하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편은 제 옆구리를 찔러가며 그만하라고 했지만 아무리 서방님이 안쓰럽다고 해도 그렇지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식의 이런 차별은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영업소 주인인 시부모님이 결정하시고 저희 보고 빌라촌 구역을 다시 맡으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아파트 단지를 서방님네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을의 입장이었죠. 형수님은 욕심이 너무 과하세요. 얼마 뒤면 새 아파트 입주도 하시고 그동안 많이 보러 가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리도 부실하고 허리도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으세요? 저희도 얼른 형처럼 자리를 잡아야죠. 저보고 욕심이 많다, 인정머리가 없다는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언제 그랬다는 건지 남편이나 저나 16년 동안 시부모님이 주시는 일부터 차근차근 쌓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서방님은 몇 달 만에 아파트 단지를 넘보는 것이 더 건방지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형의 밥그릇을 빼앗다뇨. 양심이 없어도 정말 너무한다 싶었죠. 하지만 시모는 옆에서 계속 어려운 서방님네를 밀어줘야 한다느니 그래야 빨리 서방님네도 집도 사고 자리를 잡는다느니 하면서 어필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시모가 대놓고 서방님의 편을 들자 난감한 표정으로 안 된다는 말을 딱 부러지게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열심히 옆구리를 꼬집어봐도 입만 뻥끗할 뿐 아무 항의도 못하길래 저도 우는 소리를 했습니다. 저희도 힘들어요. 보세요. 여기저기 멍자국을요.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데 어떻게 멀쩡할 수가 있겠어요. 저희도 절대 안 돼요. 제가 강력하게 항의하자 서방님과 동서는 시모를 믿고 까부는 것인지 형님이 되어가지고 쪼잔하다느니 마음을 곱게 써야 한다느니 하면서 망언을 퍼부어댔습니다. 그제야 남편도 무거운 입을 열어 자신도 처음에 영업소 화물 일부터 배웠다며 서방님도 그럼 화물 일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일침을 가했지요. 그 말에 시모는 눈을 부라리면서 동생을 불구덩이로 밀어넣는 형이 어디 있냐며 오히려 남편을 혼내셨어요. 그렇게 사무실 안에는 시모와 서방님, 남편과 제가 편이 갈린 상태에서 서로의 입장을 내세우며 옥신각신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앉아 계신 시아버님은 굳은 표정으로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시더니 최종 결정을 내리셨어요. 다음 주부터 작은 애가 아파트 단지를 맡아라. 그리고 큰 애는 빌라촌을 맡아줘. 대신 주택가는 다른 사람에게 맡길 테니까 그 시간에 우리 영업소랑 제휴되어 있는 회사들의 물량을 회수해 오너라. 그 말씀에 시모는 펄쩍 뛰면서 회사들의 물량 회수는 당신이 해도 되는 것을 왜 저희한테 주냐며 그렇게 다 퍼주다가는 늙은 자신들은 남는 것도 없다면서 불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동서는 여우같이 자신들이 빌라촌과 회사 물량을 맡겠다면서 득달같이 끼어들더군요. 뭐가 남는 것이 없어. 큰애는 당신 자식 아니야. 자식한테 우리 몫을 주는 건데 뭐가 아깝겠어. 그리고 나도 이제 늙었어. 남편 작작 좀 부려 먹으라고. 큰애도 곧 있으면 아파트 잔금을 내야 하잖아. 그리고 작은 애는 너희가 하고 싶다던 아파트 단지를 해봐. 아버님, 고맙습니다. 빌라촌이 힘들긴 하지만요. 거기 사람들 인심도 좋고 해봤던 경험도 있으니까 열심히 할게요. 저는 잽싸게 아버님과 감사 인사를 넙죽하고 다음 주부터 빌라촌과 회사들 물량을 책임지겠다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시모는 아직 이야기 안 끝났다며 눈을 부라렸고 시아버님은 그렇게 알고 가보라며 하셨어요. 중간에 서방님과 동서의 썩어있는 얼굴 표정도 보았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다가 특식을 저희에게 넘겨준 꼴이 되었으니 얼마나 심통이 났겠어요. 시아버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게 너무 좋아서 바닥으로 내리꽂히던 기분이 순식간에 하늘에 구름이 된 듯해서 뭉실뭉실해졌습니다. 세상에, 자기야. 오후에 회사들만 돌면 엄청 편해지겠는데? 물론 오전에는 좀 빡세겠지만 우리 체력으로는 그 정도는 식은죽 먹기지. 회사 물량은 배송비가 저렴하긴 하지만 박리담해라 이익이 제법 쏠쏠할 텐데 말이야. 우리야 좋지만 부모님은 그만큼 수입이 줄어드실 텐데 괜찮으시려나? 아버님도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설마 남는 거 한 푼 없이 다 자식들한테 나누어 주셨겠어? 그리고 노후에는 우리가 두 분 용돈을 드리면 되잖아.
그렇게 다음 주부터 저희는 빌라촌과 오후에는 회사들을 돌며 물건들을 회수해 왔습니다. 오전에 빌라촌을 돌 때는 아침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가뿐한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다시 온 거냐면서 반갑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고생한다면서 부부가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간식이며 음료수도 챙겨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아파트 단지와는 다르게 정도 많은 빌라촌 주민들 때문에 오히려 마음은 더 따뜻해져 왔습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에 회사를 돌 때는 새로운 담당자니 잘 부탁한다면서 인사도 열심히 하고 다녔습니다. 어느 사람이건 인사성 밝은 사람들을 싫어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저희대로 서방님네는 서방님대로 나름 각자의 구역에서 열심히 배송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시모는 서방님네가 아파트 단지를 맡자 본실 전화도 안 온다면서 사람도 다 맞는 구역이 있다며 칭찬을 하시더군요. 그 말씀에 저의 의심이 더욱 증폭이 되었지만 지켜보자며 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렇게 두어 달 동안은 별일 없이 각자의 구역에서 열심히 배송 일을 했어요. 저희는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더 많은 수입을 받아갈 수 있었고, 아파트 입주도 잔금 걱정 안 하고 무탈하게 치르고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보기 싫은 동서의 엄마와 안 마주쳐도 된다며 홀가분하다고 하셨고, 딸도 넓고 새 집으로 이사 오니 모든 것이 반짝거린다며 엄청 좋아하더군요. 그네야 축하한다. 그동안 좁은 집에서 아끼면서 사느라고 고생했으니 새 거로 싹 다 바꾸거라. 시아버님은 낡아빠진 가전제품도 바꾸고 침구류며 가구며 싹 다 바꾸라고 1,000만 원을 보태주셨어요. 덕분에 환한 아파트에 반짝거리는 새 가전과 가구까지 들여놓으니 어디 앉아있기도 아까울 정도로 반짝거렸죠. 그래도 가족들끼리 조촐한 집들이는 해야겠기에 친정엄마의 도움을 얻어 주말에 저녁 식사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집에 들어선 시아버님은 집도 밝고 헌해서 좋구나 하셨고, 시모와 서방님네 부부는 눈이 동그래져서는 부러움 반 질투 반 시선으로 집안 곳곳을 둘러보더군요. 그들은 식사하는 동안에도 자신들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네야 이렇게 넓은 새 아파트까지 마련한 것은 다 우리 덕분인 줄 알아라. 우리가 영업소 수입을 많은 부분 포기하고 너희를 밀어준 덕분이라고. 형님은 이제 부러울 것이 없겠네요. 아버님, 저희도 팍팍 밀어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형님네처럼 자가도 마련하고 빨리 자리를 잡죠. 네? 시모는 모든 공치사를 자신의 공으로 돌려치기 했고, 동서는 아파트 단지 받은 게 몇 달이나 되었다고 더 큰 욕심을 내었죠. 시아버님은 웬일로 연신 기분이 좋으셨던 탓인지 서방님네도 청약도 넣어보고 빨리 자리 잡으라면서 다독이시더군요. 그러고는 꽤 안 부리고 열심히 사는 모습만 보여주면 새집 이사 갈 때 보태주신다는 말로 힘을 실어주셨죠. 저는 아버님이 저희에게 해주신 것들이 많았기에 서방님네 보태주신다는 말에도 전혀 질투가 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자식인데 서방님네도 얼른 자리 잡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테니까요. 이때만 해도 저는 서방님네도 얼른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컸습니다. 동서지간에 너무 격차가 나도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긴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마음에 들던 안 들던 한 식구였고 남편의 피부치였으니 다 같이 잘 살아보자는 것이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회라는 것도 이상하게 피해가는 사람이 있더군요. 사람 살아가는 것이 모두 뜻대로 흘러가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된 사건이 터졌어요. 조촐한 집들이가 끝난 몇 주가 흐르고 서방님네 구역인 아파트 단지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하루 종일 택배기사들이 엘리베이터를 붙잡고 있어 불편하다는 호소를 했고, 손수레 소리마저 시끄럽다면서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서방님네도 그렇게 몇몇 아파트 주민들과 시비가 붙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붙잡고 있으면 급한 일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고층이 아니면 웬만하면 계단을 이용하시라고요. 그리고 당신 저번에 우리 집 물건 현관 앞에다가 던져놓고 가서 물건 파손시켰던 그 기사 양반 아니야? 아니 이 아줌마가 누구 보고 양반이래요? 그리고 택배하는 사람들 모두 죽으라고 하는 겁니까? 계단이라뇨. 누구 죽일 일 있어요? 그렇게 아파트 주민들과의 싸움이 번지게 되자 서방님네가 배송을 할 때 험하게 한 적도 많았고 태도도 삐딱했던지라 많은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서방님네 택배차가 단지 안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공고를 붙인 겁니다.
게다가 경비실에까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서방님네는 아파트 단지 앞에다 차를 세우고 그곳에 배송 물건을 모두 내려놓고 올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냥 단순히 생각하기에는 그럼 더 편해진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배송을 하고 놔두면 분실 상품이 더 많아지고 또 비나 눈이라도 오는 날에는 상품이 다 젖어버려서 배상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게 돼요. 시아버님은 한숨을 쉬시면서 어떻게 사태를 이렇게까지 가게 만들었냐면서 호통을 치셨습니다. 주민들이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하소연하는 거 하루 이틀이야. 죄송하다고 한마디 하면 될 것을 이 사태까지 만들어놔. 지금 본사에까지 전화해서 난리치는 마당에 빨리 해결하라고 하는데 이 일을 다 어떻게 할 거야? 그 정도도 성질을 못 죽이고 같이 붙어버리면 이 일을 어떻게 계속할 생각이냐고. 시아버님은 이번에는 자식이라도 못 봐준다면서 알아서 싹싹 빌던 무슨 수를 쓰던 서방님네가 해결해오라며 등을 떠미셨죠. 이번 일은 워낙 사태가 심각했기 때문에 시모도 서방님에게 좋게 해결하고 오라면서 설득을 하셨습니다. 서방님이 택배기사 알기를 똥기만도 못한 취급을 하는데 어떻게 가서 빌라는 거냐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한다고 버텼어요. 자신은 곧 죽어도 잘못한 것이 없으니 그렇게 답답하시면 시부모님이 가서 빌라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저희까지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어요. 이 철없는 거사,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똥은 네가 싸놓고 왜 아버지 보고 가서 빌라고 하는 건데? 썩 가서 사과드리고 해결하고 오라고. 동서라도 좀 가서 사정 이야기해봐라. 서방님 고집이 어디 보통 고집이야? 둘이 똑같이 그러면 어쩌겠다는 거야. 어서 가, 어서. 하지만 서방님네는 시모와 저희가 설득을 하고 타일렀는데도 싫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며 배송밀 말고 영업소 안에서 하는 일을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시부모님이 지금 하고 계신 영업소 관리 일을 자신들이 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시부모님이 평생을 땀 흘려 노력해서 키워놓은 것을 경력이 1년 안 된 애송이 자식이 홀라당 넘겨달란 소리였습니다. 이게 제정신인 자식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 싶어 제 귀를 의심해봐야 할 정도의 헛소리였어요. 이쯤 되니 시아버님보다 시모도 어이가 없었는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자식이 어디 부모의 밥그릇까지 뺏으려드냐면서 등짝을 후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님은 얼굴이 무섭게 굳어지셔서는 택배일을 해보겠다고 해서 정신을 좀 차렸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라면서 실망했다고 하셨어요. 그러고는 당장 가서 싹싹 빌고 해결을 하고 오던지 택배일을 때려치우든지 하라고 강경하게 나오셨답니다. 얼른 가서 해결하고 와. 아버지한테 쫓겨나기 전에. 여기서도 쫓겨나면 뭐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어서 가지 못해. 세아가 너라도 이 고집불통 끌고 가서 해결하고 오라고 이 답답이들아. 서방님네는 시모의 등살에 못 이겨 발걸음을 옮겼지만 끝내 문제를 해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아예 전화기도 꺼놓고 잠수를 타버리더군요. 이틀을 남편과 시모가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해대고 집으로 찾아가자 서방님은 더러운 택배를 때려치우겠다고 했다네요. 그리고 자신들은 당분간 조용히 지내고 싶으니 건들지 말라고도 했어요. 며칠 후 시모가 달래보려고 찾아갔지만 집을 비웠는지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문제의 아파트 단지에 택배 물건이 계속 쌓여만 가고 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자 할 수 없이 남편과 시아버님이 직접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담당자를 바꾸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주민들은 남편의 인상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그때 이미지가 워낙 좋아서 한 번만 넘어가겠다고 했죠. 그래서 저희가 다시 아파트 단지를 맡고 빌라촌은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맡겨야만 했어요. 그렇게 시댁은 서방님의 사건으로 침울한 분위기로 축 처져 있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자식은 이제 내 자식 아니야. 당신도 이제 연락하지 마. 아유, 어떻게 그래요. 아우, 알았어요.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안 한다고요. 이제 나도 질렸어요. 아유, 아이고. 서방님에게 다시 한번 크게 실망하신 시아버님은 서방님을 자식 취급도 안 하겠다고 선포하셨고 시모도 이제는 지치셨다면서 끙끙 앓는 소리만 내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이어진 아파트 단지 배송일. 평온한 몇 달이 지나가고 있던 어느 날 아파트 단지에서 마주친 서방님과 동서. 그들은 다른 택배사에 물건을 배달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발견하고서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왜? 나는 다른 택배회사에서 이러면 안 돼? 상관하지 말고 형 일이나 하고 얼른 가. 동서, 서방님 다시 설득하고 집으로 들어와.
아버님도 먼저 굽히고 들어오면 넘어가 주실 거야, 응? 남의 회사 택배보다 아버님이 운영하는 영업소 택배가 수입이 훨씬 나을 거 아니야. 저희가 뭐 거기 아니면 일할 데가 없을까 봐요? 형님도 착한 척 그만하세요. 저희가 알아서 꺼져줬으니 영업소 관리는 이제 형님네한테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착한 척 하시는 건 너무 가식적으로 느껴지네요? 아, 참나. 그래도 어르고 달래보려고 했더니 그동안 더 독해졌는지 말에 가시만 수두룩해졌더군요. 몇 번을 더 달래도 안 되고 귀찮다면서 성질을 내는 서방님을 보고는 저희는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업소로 돌아와 남편이 시모에게 서방님 이야기를 슬쩍 전했더니 시모는 한숨만 쉬시면서 고개만 설레설레 저으셨죠. 그 후로는 서방님네는 저희와 마주쳐도 못 본 척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섭섭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지만 당분간은 그냥 놔두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배송일이 지속되던 어느 날인가부터 저희가 배송하고 온 택배가 분실되는 사건이 또 발생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전에처럼 사은품 같은 물건이 없어지는 게 아니었고 정확하게 고객의 현관 앞에 배송 완료된 물건들이 없어졌던 겁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사라지는 배송 완료된 물건들. 전에 분실 사건들이 일어난 후부터는 저희는 일일이 고객의 요청대로 현관 앞에 배송을 한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 배송 완료 문자와 함께 전송했습니다. 그러니 고객들도 100% 저희에게 보상 책임을 묻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저희 물건이 자꾸 분실되는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겠기에 뿌리난 피해 주민들과 합의하에 경찰에 택배 도난 신고를 했습니다. 차라리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나을 거다. 이번에는 어떤 양심 없는 것들이 그런 짓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내거라. 네, 아버님. 이번에는 반드시 그 잡것들을 잡아낼 테니 걱정 마세요. 자고로 손버릇 나쁜 것들은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요. 본때를 보여줘야죠. 신고를 받은 경찰들은 일단 피해 접수된 주민이 살고 있는 동의 CCTV부터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워낙 바빠서 참석할 수는 없었고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기다리던 범인이 잡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시부모님까지도 어떤 인간인지 면상 좀 보겠다며 경찰서로 따라 나섰어요.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가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두 남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뒷모습이 무척 낯이 익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 그들의 얼굴을 정면에서 본 순간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시부모님은 말 그대로 얼음이 되셨고 도저히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한 표정이셨죠. 먼저 정신을 차린 남편이 다짜고짜 서방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 이 자식이 어떻게 네가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대체 이유가 뭐냐고. 어서 말 못해? 동서가 말해봐. 대체 이유가 뭐야? 그 물건들이 그렇게 탐이 났던 거야? 아니면 단순히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했던 거야? 당장 말하지 못해? 아니지. 너 예전에 분실되었던 물건들도 다 너의 짓이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러고도 천연덕스럽게 아닌 척했어? 정말 무섭다. 소름 끼친다고. 남편과 제가 흥분해서 따지자 경찰들이 조용히 하라고 타일렀어요. 저희가 이렇게 씩씩대며 물어도 서방님과 동서는 노코멘트 하겠다면서 입을 꾹 다물고 저희만 노려보더군요. 그 모습에 시모는 아이고야 하시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셨고 시아버님은 말세다 말세 하시며 허무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경찰은 먼저 어떻게 서방님네가 범인인지 증거 자료부터 보여주었습니다. 아파트 CCTV를 조사하던 경찰도 처음에는 범인을 찾지 못했다고 해요. CCTV는 대부분 아파트 현관 앞에는 없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만으로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서 실수해서 알아차렸어요. 한 경찰관이 놓친 부분이 없는지 CCTV를 다시 돌려보던 중 엘리베이터에서 피해 주민의 현관 앞에 택배를 배송하고 다시 엘리베이터에 타는 서방님의 모습을 포착했던 건데요. 단순히 보면 서방님은 그냥 다른 택배회사 기사일 뿐이었죠.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배송 물건들이 실린 수레가 덜컹거리면서 위에 물건이 떨어지고 중간에 분실된 택배 박스가 보였던 겁니다. 택배회사마다 박스테이프 색깔이 달랐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있었던 거죠. 실마리가 풀린 경찰은 피해 고객들이 분실되었던 시점에 서방님과 동서가 번갈아 가면서 들렀던 것을 확인을 하고 검거를 한 것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잡힌 그 영상 하나만으로도 서방님은 절도죄를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서방님과 동서가 노코멘트로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며 버티자 경찰은 합의를 하면 징역형을 피할 수 있다면서 유도를 했어요. 신고한 피해 주민들이 결코 합의해주지 않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럼 당신네들 징역 살아야 한다고요? 그만 술술 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시죠. 시모는 징역이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난 듯 서방님에게 어서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하라면서 정말 콩밥을 먹고 싶냐고 애걸을 했습니다.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어떤 잘못을 했건 간에 징역형을 산다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니까요. 그나마 동서가 겁이 많았던 모양인지 사실대로 고하기 시작했어요. 저희에게 몇 번 골탕을 먹이고 싶었던 단순한 마음이었다고요. 듣고 있는 내내 저는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희가 서방님 부부에게 무엇을 그리 잘못했다고 그랬다는 건지, 그런데도 서방님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무엇이 그리 억울했는지 벌떡 일어나서는 저희와 시부모님을 향해 소리치더군요. 그러니까 진작에 영업소 물려주셨으면 이런 짓을 했겠냐고요. 제가 오죽 억울했으면 이랬겠냐고요. 아들 하나 버리시니까 속이 편하셨어요? 아버지가 맨날 잘난 형만 밀어주니까 제가 이런 짓까지 한 거잖아요. 뭐가 어째? 이거사 이 꼴로 잡혀와서도 잘못을 인정하긴커녕 어디서 우리 탓을 하는 게야. 너는 차라리 콩밥을 먹어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그래도 너를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택배일이라도 가르쳐보려고 했던 나나 네 엄마가 한심하구나. 싹수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놈 같으니라고. 에휴. 시아버님은 이젠 정말 자식 하나 버리겠다며 경찰에게 저놈 콩밥 좀 먹이세요 하시고는 시모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결국 저도 합의를 못 해주겠다며 남편의 손을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서방님과 동서가 피해자들에게 물품가의 2배를 배상해주겠다고 하고 합의를 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이제 저희의 결정만 남았다며 가족이니 그냥 합의하고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어떠냐고 하더군요.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조만간 경찰서에 들러 마무리 짓겠다고 했죠. 저는 옆에서 듣는 내내 열불이 났지만 다른 피해자들이 이미 합의를 한 상황이었고 정말로 서방님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라도 맞게 된다면 시모가 머리 싸매고 누울 것이 눈에 선했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결국 서방님 부부는 그 사건이 종결된 후로 시부모님과 척을 지고 연락도 없이 이사를 갔더군요. 시부모님은 당연히 충격을 받으셨고 삶의 재미를 잃어버리셨답니다. 몇 달 못 가서 인생 무상을 느끼신 시부모님은 영업소를 저희에게 맡기신 후에 경기도 인근의 농가주택을 구입하고 조용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생활비는 물론 저희가 영업소 수수료를 챙겨서 매달 보내드리고 있고요. 가끔씩 내려가 뵈면 두 분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듯한 모습으로 잘 지내고 있는 듯 보이셨어요. 오히려 두 분의 사이가 예전보다 더욱 좋아지셨답니다. 진작에 이렇게 살아야 했나 보다. 어떻게든 내 자식들이니 내 손으로 거두어서 잘 살게끔 해주고 물러나려 했는데 인생이란 것이 참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게요. 다 제가 잘못 키워서 그렇죠. 자꾸 감싸기만 했더니 그렇게 약하게 컸나 봐요. 너희한테도 미안하구나. 작은 애 때문에 너희도 속 많이 끓였잖니. 다 내 잘못인 게야. 그 녀석 완전히 개과천선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절대로 받아줄 생각도 없다. 너희도 절대로 받아주지 마. 에휴, 썩을 것. 네, 서방님 부부는 그 후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사는지 알 수가 없답니다. 그 버릇이 죽을 때까지 안 변할 것 같긴 하지만 살면서 나이 들어보니 그래도 가족이 제일이었구나 하고 느끼고 돌아오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래야 시부모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후회가 남는 짐덩어리 하나 덜어내고 가실 수 있으실 테니까요. 하지만 변하지 않고 더 뻔뻔해져서 돌아온다면 그때는 저도 아주 독하게 맞아줄 생각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자신의 허물이나 잘못된 행동을 모두 받아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니까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디 사기치지 말고 더러운 손으로 남의 물건 탐하지 말고 살아가기를 빌어보네요.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새벽. 남편과 저는 새벽 5시에 떠지지 않는 눈을 간신히 부릅뜨며 런닝화를 신고 출근을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그렇게 살아오셨듯 저 역시 자식을 위해, 저희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하잖아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는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택배 기사님들께
힘내라 응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려요. 물론 개 중에는 서방님 같은 기사님들도 있겠지만 저희처럼 성심껏 배송하는 기사분들도 많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택배 기사님들을 응원하면서 저희 사연을 이만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부디 행복과 평안만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릴게요.